계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간 소년. 두고 봐라. 내 기필코 복수하리라카. 10년 후 고향집 대문을 연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맙니다. 과연 이 악독한 계모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월양이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월향 야담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사람의 진심은 가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이 말은 옛 선인들이 남긴 지혜의 한 구절로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표면 아래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유서 깊은 양반가인 윤씨 가문은 대대로 학문과 덕행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가문의 외아들 윤석은 총명하기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윤진사는 과거에 급제하여 한때 조정에서 벼슬을 지냈으나 당쟁에 휘말려 낙향한 뒤 학문에만 전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석이 겨우 6살 되던 해봄, 그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의 손을 잡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며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린 윤석은 어머니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따뜻했던 손길과 자장가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윤진사의 집안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주인 없는 집안은 질서를 잃어갔고 어린 윤석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밥은 제때 차려지지 않았고 옷은 해져도 꿰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진사는 슬픔에 잠겨 술로 나날을 보냈고 집안일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마을의 중매쟁이가 나섰습니다. 진사 어른,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린 도련님을 위해서라도 새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과부로 혼자 사시는 최 씨 부인이 계신데 그분은 마음씨가 곧고 살림 솜씨가 뛰어나기로 소문났습니다. 윤석이 7살이 되던 해 가을, 윤진사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새어머니 최 씨는 35살의 과부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으나 남편이 일찍 죽은 뒤 친정에 의지하며 바느질과 길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듯 단단해 보였고 눈빛은 깊고 침착했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최 씨 부인 표정이 참 엄해 보이는구먼. 그래도 집안일은 잘할 것 같지 않소. 글쎄,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어찌 대할지 두고 봐야지. 최 씨가 윤 씨 가문에 들어온 첫날 밤, 그녀는 윤석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윤석은 새어머니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이, 나는 내 친어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집안을 바로 세우고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니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어린 윤석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새어머니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자신을 향한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최 씨가 윤 씨 가문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마을에는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최 씨 부인이 어린 도련님을 어찌 대하는지. 아시오? 밥상에 올리는 것이라곤 쌀겨를 섞은 거친 밥뿐이라던데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오. 어제 장터에서 보니 도련님이 입은 옷이 거친 무명천으로 지은 것이더군. 양반과 도련님이 종놈만도 못한 옷을 입고 다니다니 또 다른 아낙네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매질까지 한다지 않소. 이웃집 아이가 담장 너머로 들었다는데 회초리 소리가 요란했다더군. 한 노파가 고개를 저으며 거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도 서당에서도 사랑방에서도 최 씨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천하에 저런 악독한 계모가 어디 있단 말이오. 친자식이 아니라고 저렇게 구박을 하다니. 사람의 도리가 아니오. 마을의 유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양반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윤 진사 어른도 참 답답하시오. 어찌 저런 것을 보고만 계시는지. 아무리 재혼한 부인이라지만 자식을 저렇게 학대하는 것을 방치하다니. 다른 양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서당 훈장마저도 윤석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이, 집에서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느냐? 얼굴이 많이 여윈 것 같구나. 하지만 윤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부녀자들은 최 씨를 만나면 노골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저런 독한 여자와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우물가에서 최 씨가 물을 기르러 오면 다른 아낙네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장날이면 장꾼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저 여자가 바로 윤 씨, 댁세댁이라더군. 어린 개자식을 굶기고 때린다지. 쯧쯧 저렇게 얼굴은 점잖아 보이는데 속은 독사 같구먼. 심지어 절의 스님들조차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오? 부처님 말씀에도 자비가 있음이거늘 어린아이에게 저토록 모질게 구는 것은 큰 죄업이오. 하지만 이 모든 소문과 비난 속에서도 최 씨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단호함만이 서려 있었고 그 표정은 사람들에게 더욱 냉혹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 여자,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저렇게 당당하니 정말 악독하기 짝이 없구먼. 마을 사람들의 비난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장터의 약장수까지도 이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만 때로는 겉모습이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저 윤 씨 댁세댁처럼 말이오. 계모의 독한 마음씨란 이런 것이지요. 이렇게 최 씨는 마을 전체의 손가락질을 받는 천하의 악독한 계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진심을 알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윤 진사조차 아내의 행동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윤석에게 쌀겨 밥을 주었고 거친 옷을 입혔으며 때로는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아무리 거세도 그녀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석은 12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최 씨의 가혹한 대우는 계속되었고 윤석은 날로 여위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윤석의 밥상에는 쌀겨를 섞은 거친 밥과 된장국만이 올라왔습니다. 반찬이라곤 무청 김치 한두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배는 늘 고팠고 친구들이 먹는 고기 반찬이나 떡은 그에게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석이, 밥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한 톨의 쌀도 농부의 피땀이니라. 최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석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친 밥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양반과 자제들이 비단 옷을 입고 다닐 때 윤석은 거친 무명천으로 지은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옷은 해져도 제대로 깊지 않았고 겨울에도 두꺼운 속옷은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오늘따라 옷이 참 남루하시네요. 서당 친구들이 놀려댔습니다. 윤석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씨는 윤석에게 밤늦도록 글을 읽게 했고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외아들이다. 공부를 게을리하면 조상님들께 무슨 낯으로 베겠느냐. 회초리가 윤석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윤석은 독감에 걸려 심하게 앓았습니다. 친어머니였다면 밤새 간호하며 약을 다려 주었을 텐데 최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픈 것은 내 몸이 약하기 때문이다. 더욱 단련하여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는 찬물로 세수하게 했습니다. 윤석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밤마다 윤석은 죽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4살이 되던 해봄, 윤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 한석이가 말했습니다. 석아, 너 정말 그 집에서 계속 살 거냐? 차라리 먼 친척이라도 찾아가 의지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날 밤 윤석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나겠다. 저 악독한 계모와는 더 이상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다. 그는 작은 보따리에 몇 권의 책과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나서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윤진사는 최 씨가 들어온 후로 더욱 말수가 적어졌고 술로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떠나도 되는 것일까? 윤석은 사랑채로 가서 아버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 내가 서기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윤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사 어른, 제 뜻을 믿어주십시오. 모든 것은 서기를 위한 일입니다. 최 씨의 단호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여위였소. 이웃들의 손가락질도 심하고 윤진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옳은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기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최 씨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윤석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를 위한 일이라고 거짓말이다. 그저 나를 학대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일 뿐이다. 윤석의 마음속 원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 날 밤, 윤석은 보따리를 메고 뒷담장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이,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는가?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한 늙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스님은 낡은 장삼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고 맑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스님의 모습은 마치 신선처럼 보였습니다. 스님, 어찌 이 밤중에 여기 계십니까? 윤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는 이 고을을 지나가는 행각승이라네. 그런데 자네야말로 왜 이 밤중에 집을 나서는가? 스님은 윤석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윤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 계모는 저를 학대합니다. 거친 밥만 주고 매질을 하며 조금도 사랑이 없습니다. 차라리 집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스님은 윤석의 말을 조용히 듣고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직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가? 무슨 말씀이신지. 윤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참는 자가 훗날 천하를 얻을 것이라네. 스님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천하를 얻는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윤석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스님은 윤석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의 계모가 정말 악독한 사람이라면 왜 자네의 아버지는 그녀를 내치지 않는가? 자네의 아버지는 어리석은 분이 아니지 않은가? 윤석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도 늘 궁금해하던 점이었습니다. 아버지 윤진사는 학식이 높고 판단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 씨의 행동을 막지 않는 것일까? 사람의 진심은 가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법이라네. 때로는 가장 가혹해 보이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일 수 있지. 스님은 의미심장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굶주리고 얼어붙고 맞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랑이란 말입니까? 윤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어리니 모를 것이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희생이란 무엇인지 말일세.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제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윤석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참아라. 그리고 견뎌라. 지금의 고통은 자네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그 강함은 훗날 자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네. 호랑이는 배가 고파야 더욱 용맹해진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스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이 더 말하려 했지만 스님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게. 자네는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하네. 지금 집을 떠나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견디며 더 큰 것을 얻을 것인가? 선택은 자네의 몫이라네.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님, 스님, 윤석이 불렀지만 스님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환상이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윤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참는 자가 훗날 천하를 얻을 것이라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 정말 지금의 고통이 훗날 큰 힘이 될 것인가? 달은 어느새 중천에 떠 있었고 찬바람이 윤석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좋다. 스님의 말씀을 믿어보겠다. 조금 더 참고 견뎌보겠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윤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최 씨의 가혹한 대우는 계속되었지만 윤석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이를 견뎌냈습니다. 스님의 말이 그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윤석이 16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최 씨는 윤석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윤진사도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석아, 오늘 너에게 중요한 말을 하겠다. 최 씨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석은 긴장한 채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윤진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제 16이 되었다. 과거에 응시할 나이가 된 것이다. 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 어머니. 윤석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입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지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최 씨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뭐라고요? 윤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지 집에 돌아오지 말라고요? 그렇다. 너는 지금부터 이 집을 떠나 공부에만 전념해야 한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너는 윤 씨 가문의 자손이 아니다. 최 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요? 윤진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사 어른, 제 뜻을 믿어주십시오. 서기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문은 몰락할 것입니다. 최 씨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급제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 집을 잊어라. 최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주받을 계모, 윤석은 마지막으로 최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원한을 갚겠습니다. 최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떨림이 일어났지만 윤석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윤석은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윤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석가, 이것을 가져가거라. 그리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윤석은 주머니를 받아들고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면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이 집과의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채 창문 뒤에서 최 씨가 떠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석이야, 부디 건강하거라.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거라. 이 어미의 마음을 언젠가는 알아주렴. 최 씨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윤진사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인,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오? 그렇습니다. 서기는 반드시 강해져야 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를 편하게 해준다면 그는 나약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최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인을 얼마나 원망하겠소. 윤진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원망해도 좋습니다. 제가 온 세상의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서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이 가문을 일으킨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석은 집을 떠나 인근의 큰 절인 운문사로 향했습니다. 운문사는 깊은 산 중에 위치한 고찰로 많은 선비들이 이곳에서 과거 공부를 했습니다. 절에 도착한 윤석은 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지 스님은 윤석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자네의 눈에는 원한이 가득하구나. 그런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없네. 스님,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받은 모욕을 갚을 수 있습니다. 윤석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원한을 갚기 위한 공부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라네. 주지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윤석이 간청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이곳의 규율을 엄격히 지켜야 하네.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절의 일을 도우며 그 외의 시간에 공부하게. 이렇게 윤석의 절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요사채 한 칸을 배정받았습니다. 방은 좁고 추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아침 공양 후에는 절의 일을 도왔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윤석은 사서삼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려운 구절은 100번이고 되뇌며 외웠습니다. 손에는 늘 책이 들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방, 그렇게 무리하면 몸이 상하네. 함께 공부하던 다른 선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반드시 급제해야 합니다. 윤석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밤이 되면 윤석은 촛불을 켜고 글을 썼습니다. 과거 시험의 답안을 쓰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윤석의 마음속에는 늘 최 씨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저주받을 계모. 당신 때문에 나는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응징하겠다. 어느 날 밤 윤석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최 씨가 회초리를 들고 그를 쫓아왔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지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최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예불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씻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의 실력은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주지 스님도 그의 학문이 깊어진 것을 인정했습니다. 윤서방, 자네는 이제 과거에 응시할 만하네. 올해 가을 과거에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주지 스님이 권유했습니다. 예, 스님. 저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윤석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과거 시험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은 낙방의 충격에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왜 나는 실패한 것인가? 나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윤석은 절규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윤서방, 자네의 답안을 보았네. 학문은 뛰어났지만 글에 원한과 분노가 가득했더군.
그런 마음으로는 과거에 급제할 수 없네. 하지만 스님, 윤석이 항변하려 했지만 주지 스님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하네. 원한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학문에 정진해야 하네. 주지 스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윤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그것이 어찌 가능한가? 나는 계모에게 받은 모욕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는 다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필사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3년째 되는 해, 윤석은 다시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낙방했습니다. 그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늘이시여, 왜 저를 이토록 시험하십니까? 윤석은 법당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윤석은 다시 그 늙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스님은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는가?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윤석은 절규했습니다. 원한을 사랑으로 바꾸어야 하네. 그래야만 자네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네. 스님은 사라지듯 말했습니다. 윤석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스님의 말이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한을 사랑으로. 그때부터 윤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를 원망하는 대신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목적도 복수가 아닌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윤석은 이제 26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4번의 낙방을 경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5번째 과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원한이 아닌 순수한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들어간 윤석은 침착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의 답안은 명쾌했고 글은 유려했으며 사상은 깊었습니다. 시험관들은 그의 답안을 읽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답안을 보게 학문의 깊이가 예사롭지 않고 글의 품격 또한 뛰어나네. 한 시험관이 말했습니다. 그뿐인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충정이 담겨 있지 않은가? 다른 시험관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날, 방방곡곡에 윤석의 이름이 장원급제자로 게시되었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대과 장원급제자, 경상도 안동 윤석, 방을 붙이는 관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감격의 눈물인지 아니면 지난 10년간의 고통이 녹아내리는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냈다. 나는 해냈다. 윤석은 하늘을 우러러 외쳤습니다. 장원급제한 윤석은 곧 조정에 들어가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했고 3년 만에 암행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임금의 밀명을 받아 각 지방을 순시하며 탐관오리를 색출하고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윤석은 이 직책을 받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윤어사 경은 10년간의 고난을 이겨내고 장원급제했으며 청렴결백하기로 소문이 났소. 이에 경을 암행어사로 임명하니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고 정의를 바로 세우시오.
임금의 명이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목숨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나이다. 윤석은 무릎을 꿇고 어사패를 받았습니다. 어사패를 받은 윤석은 첫 번째 임무지를 고향인 경상도 안동으로 정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 지역에 탐관오리가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를 학대했던 계모를 만날 것이다. 장원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된 나를 보여주겠다. 윤석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최 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0년 전의 순수한 원한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윤석은 단순히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최 씨가 정말 악독한 계모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윤석은 말을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그의 마음도 요동쳤습니다. 길을 가면서 윤석은 지난 10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절간에서의 고된 생활, 4번의 낙방, 그리고 마침내 얻은 장원급제. 그 모든 과정이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계모여, 당신이 나를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것이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소? 아니면 그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었소? 윤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윤석은 고향 마을이 보이는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고향의 풍경. 하지만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마을이 예전보다 쇠락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윤석은 의아해하며 말을 몰았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누구시지? 행색이 예사롭지 않은데, 하지만 아무도 윤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은 어린 소년을 의젓한 장년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은 먼저 자신의 집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본 광경에 그는 경악했습니다. 기와집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낡은 초가집이 서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이것이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번성했던 윤씨 가문의 집이란 말인가. 윤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초가집에 다가갔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마당에는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허공을 향한 그녀의 눈은 하얗게 흐려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노파가 기척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 윤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최 씨라는 것을. 하지만 10년 전에 단호하고 냉정했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이제는 쇠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이 윤 씨 댁이 맞습니까? 윤석은 정체를 숨기고 물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이제는 윤 씨 댁이라 부를 수도 없는 곳이오. 집안이 망해 이 꼴이 되었으니. 최 씨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집안이 어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윤석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돌아가신 지 5년이 되었소. 그 뒤로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지요. 빚을 갚지 못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이제 남은 것이라곤 이 허름한 초가집뿐이요. 최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요?
윤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소. 진사 어른은 아드님을 그리워하시다가 병을 얻으셨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서기를 부르시다가 눈을 감으셨소. 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효도도 한 번 못 해드렸는데, 그런데 당신은 어찌 눈이 멀게 되었습니까? 윤석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제 업보이지요. 아드님을 너무 모질게 대했던 벌을 받은 것이요. 3년 전부터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소. 최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윤석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최 씨의 몰락한 모습이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연민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이 망한 것도 눈이 먼 것도 모두 제 탓이요. 제가 아드님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기 때문이지요. 최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윤석의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며칠간의 여정으로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그네시여, 배가 고프신 것 같은데 변변치는 않지만 드실 것을 드릴까요? 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0년 전 이 여인은 자신에게 쌀겨 밥만 주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정체를 숨긴 나그네에게도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이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제가 밥을 지어 드리겠소. 최 씨는 더듬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윤석은 몰래 그녀를 따라가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는 작은 항아리에서 쌀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윤석이 예상했던 쌀겨가 아니라 깨끗한 흰 쌀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쌀을 씻어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저 쌀은 아껴두고 있던 것이 분명한데 왜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주는 것인가? 윤석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자신의 밥은 짓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님을 위한 밥만 지었습니다. 밥이 다 되자 최 씨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흰 쌀밥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 비록 반찬은 변변치 않았지만 밥만큼은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나그네시여, 변변치 못하지만 드시오. 최 씨가 상을 내왔습니다. 윤석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밥은 윤기가 흘렀고 부드러웠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먹었던 거친 쌀겨, 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밥, 정말 맛있습니다. 윤석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오.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변변한 대접을 못 해드려 죄송하오. 최 씨는 미안해했습니다. 부인은 드시지 않습니까? 윤석이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소. 나그네께서 배부르게 드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카오. 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석은 밥을 먹으면서 최 씨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은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리 없는데 그녀는 참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윤석이 물었습니다. 부인,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예전에 계자식을 학대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오. 저는 아드님을 정말 모질게 대했소.
쌀겨 밥을 주고 거친 옷을 입히고 매질을 했소. 그것은 모두 사실이오. 그런데 왜 저 같은 나그네에게는 이렇게 좋은 쌀밥을 주십니까? 윤석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것은 최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소. 하지만 나그네는 배고픈 손님이시지 않소. 손님을 굶길 수는 없는 일이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윤석이 다그쳤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소. 다만 제가 한 모든 일은 아드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소. 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윤석은 그날 밤 마을 여관에 묵으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그저 지나가는 선비인 척하며 윤 씨 가문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윤 씨 댁 말씀이시오. 참 안타까운 집안이지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이 물었습니다. 진사 어른이 돌아가신 후로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소. 빚쟁이들이 몰려와 땅을 빼앗아 갔고 집도 헐값에 팔아야 했지요.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빚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윤석이 캐물었습니다. 그것이 묘한 일이요. 진사 어른이 살아계실 때는 집안이 부유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큰 빚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소. 최 씨 부인도 그것을 몰랐다고 하더군요.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윤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나저나 저 최 씨 부인 참 기구한 팔자요. 개자식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다가 눈까지 멀었으니 말이오. 다른 마을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아드님은 소식이 없습니까? 윤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째 소식이 없소. 과거 공부한다고 집을 나간 뒤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아마 급제하지 못해 부끄러워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마을 사람이 추측했습니다. 윤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조차 이곳까지 전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윤석은 다시 최 씨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정체를 숨긴 채였습니다. 부인, 어제는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인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그네께서 무슨 일을? 최 씨가 사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석은 고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은 며칠 동안 최 씨의 집에 머물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지붕을 수리하고 마당을 정리하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은 최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눈은 멀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손으로 더듬어가며 집안을 정리했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어느 날 윤석은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아드님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까? 최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라지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낫소.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 크니까요.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윤석이 물었습니다. 아드님을 너무 모질게 대했소. 그 어린 나이에 쌀겨 밥을 먹이고 거친 옷을 입히고 매질을 했소. 그리고 집에서 쫓아냈소. 어찌 이것이 죄가 아니겠소? 최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이 상기시켰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오. 아드님은 저를 평생 원망하며 살 것이오. 그것이 제가 받아야 할 벌이지요. 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석은 최 씨의 진심 어린 후회를 보며 곤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악독한 계모였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며칠 후 윤석이 최 씨의 집에서 일을 돕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최 씨 부인, 집에 계시오? 몇몇 아낙네들이 대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누구시오? 최 씨가 나왔습니다. 우리요. 소식 들으셨소?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암행어사를 보냈다는 소문이 있소. 한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암행어사라니.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오? 최 씨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허허, 부인은 참 대담하시구려. 부인이 계자식을 학대한 것이 소문이 자자한데 암행어사가 그것을 조사할지도 모르지 않소. 다른 아낙네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인정합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소. 최 씨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쯧쯧, 부인은 참 뻔뻔하시오. 아드님에게 쫓겨나 눈까지 멀었으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구려. 한 노파가 혀를 찼습니다. 맞소. 아드님이 10년 동안 소식도 없는 것은 부인을 원망해서가 아니겠소. 아마 부인 얼굴도 보기 싫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겠지. 다른 사람이 가세했습니다. 그것도 부인 자업자득이요. 친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모질게 굴면 어찌 되겠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쌤통이요, 쌤통. 하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 법이요. 마을 사람들은 최 씨를 조롱했습니다.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조롱을 견뎌냈습니다. 윤석은 집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감히...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최 씨는 왜 변명하지 않는가? 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가? 그날 저녁 최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윤석은 방 밖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귀하게 자라 나태해질까봐 모질게 굴었거늘. 최 씨의 중얼거림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윤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눈이 멀어서라도 그 아이가 급제했다면 여한이 없구나. 서기야, 어미가 너무 가혹했니? 하지만 그것만이 너를 강하게 만드는 길이었단다. 최 씨는 계속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사어른,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서기를 위해 집안의 재산을 모두 써도 좋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몰래 서기의 공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뒷바라지했다고? 무슨 말인가? 운문사 주지 스님께 돈을 보냈습니다. 서기가 궁핍하지 않게, 책을 살 수 있게,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지만 서기는 그것을 모를 것입니다. 제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요. 최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윤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주지 스님으로부터 때때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 옷이 갑자기 생기기도 했고 필요한 책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절에 시주한 분이 있어서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 씨였던 것입니다.
그 돈을 마련하려고 제 폐물을 팔았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것들까지 모두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집안의 땅을 몰래 팔았습니다. 최 씨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망한 것인가? 윤석은 경악했습니다. 진사 어른이 돌아가신 후에 빚쟁이들이 몰려왔지요. 제가 담보로 잡힌 땅의 문서들. 서기는 그것을 모를 것입니다. 모두 서기의 공부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최 씨는 울먹였습니다. 윤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윤석이 불렀지만 최 씨는 자신의 생각에 잠겨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윤석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윤석이 어릴 적 사용했던 물건들이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쓰던 붓, 그가 읽던 책, 그가 입던 옷의 조각들.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것은 그가 과거 공부를 할 때 썼던 낡은 서책들이었습니다. 책들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고 곳곳에 최 씨가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서기가 이 책을 좋아했지. 꼭 다시 읽을 수 있기를. 이 옷은 서기가 6살 때 입던 것. 작아서 못 입게 되었지만 버릴 수가 없구나. 이런 메모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습니다. 윤석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머니께서는 저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가혹함 뒤에는 이런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최 씨가 윤석에게 쓰려다 쓰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서기에게 오늘도 너를 혼냈구나. 하지만 그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란다. 내가 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단다. 언젠가 내가 이해해 주기를. 서기에게 내가 집을 떠난 지 1년이 되었구나.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주지 스님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전해주셨다. 기쁘구나. 서기에게 내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아마 곧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볼 수 없어도 내가 훌륭하게 자라준다면. 수십 통의 편지를 읽으며 윤석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 모든 편지에는 최 씨의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은 밤새 최 씨가 남긴 편지들과 메모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최 씨는 처음부터 윤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윤 씨 가문에 들어왔을 때 집안의 형편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 진사는 빚이 있었고 집안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윤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귀하게 키워서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엄하게 키워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윤석에게 쌀겨 밥을 준 것은 그가 배고픔을 알고 검소함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친 옷을 입힌 것은 그가 허영을 버리고 실질을 중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엄하게 공부시킨 것은 그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윤석의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폐물을 팔고 집안의 땅을 팔아서라도 윤석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윤석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윤석이 알게 된다면 감사함 때문에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윤석은 최 씨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최 씨를 악독한 계모라고 비난했을 때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변명하는 순간 윤석에게 한 일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은 윤석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이 집을 떠날 때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마라고 한 것도 윤석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이루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 윤석은 참회했습니다. 그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그네 씨여, 아직도 깨어 계십니까? 최 씨가 물었습니다. 윤석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고. 윤석은 품에서 어사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새벽 햇살에 어사패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윤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씨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설마 어머니, 저입니다. 석이입니다. 윤석은 어사패를 내려놓고 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석이란 말이냐? 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윤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윤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한때 양반가의 교수였던 그 손이 이제는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이, 정말 내가 맞느냐? 최 씨는 윤석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예, 어머니. 저 윤석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윤석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갑자기 윤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죄 많은 년의 목소리를 듣지 마라. 최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윤석이 다가가려 했지만 최 씨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한 악독한 계모다. 나는 너에게 고통만 주었다. 너는 나를 원망해야 한다. 왜 돌아왔느냐? 최 씨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윤석은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놓아라.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너를 굶기고 때리고 쫓아낸 악한 여자다. 최 씨는 몸부림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압니다. 윤석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을 압니다. 최 씨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께서 쌀겨 밥을 주신 것은 제가 검소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거친 옷을 입히신 것은 제가 허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엄하게 공부시키신 것은 제가 나태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윤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제 공부를 뒷바라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집안이 망했고 어머니는 고생하셨습니다. 윤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최 씨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쓰신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메모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운문사 주지 스님께 확인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모든 도움이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것을. 윤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윤석은 최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최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이야, 미안하다. 어미가 너무 가혹했지? 하지만 그것만이 너를 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단다. 최 씨는 울먹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오르셨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저를 귀하게 키우셨다면 저는 나약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엄격함 덕분에 저는 고난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윤석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예, 어머니. 그리고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은 때로 가장 가혹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요. 윤석은 최 씨를 껴안았습니다. 석아, 나의 석이. 최 씨는 아들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윤석은 어사패를 최 씨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최 씨는 손으로 어사패를 더듬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내가 장원 급제를 했단 말이냐? 예, 어머니.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윤석은 감격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내 노력의 결과다. 어미는 다만 조금 도왔을 뿐이란다. 최 씨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내, 검소, 끈기, 그리고 목표를 향한 집념을요. 그것들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급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윤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입니다. 윤석은 최 씨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윤석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명의를 불러 어머니의 눈을 치료하려 했습니다. 어사 어른, 이 어르신의 눈은 오랜 눈물과 영양 부족으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명의가 진단했습니다. 무엇이든 해 주십시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몇 달간의 치료 끝에 최 씨는 희미하게나마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얼굴 정도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석이, 내 얼굴이 보인다.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최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석은 또한 가문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고 팔렸던 땅을 되사들였으며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품위 있는 양반가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를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것 보게, 윤씨댁 도련님이 장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다네. 세상에 그동안 소식이 없어서 낙방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 최 씨 부인을 보게, 정말 극진히 모시는구먼. 하지만 윤석은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석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암행어사 앞에서 긴장한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0년 동안 제 어머니를 악독한 계모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윤석이 선언했습니다. 오해라니요.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저를 학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엄격하게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여 제 공부를 뒷바라지하셨습니다. 윤석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 쌀겨밥을 주고 한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소함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절간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윤석이 대답했습니다. 거친 옷을 입히시고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허영을 버리고 실질을 중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학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이 설명했습니다. 매질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태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10년간 한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폐물을 팔고 땅을 팔아서 제 공부를 뒷바라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집안이 망했고 어머니는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윤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머니를 비난할 때도 어머니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변명하는 순간 진실이 드러나고 그것이 저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윤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들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 어머니를 악독한 계모가 아닌 헌신적인 어머니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윤석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최 씨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최 씨 부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최 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셨던 것이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윤석을 불러 말했습니다. 석이야, 어미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윤석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훗날 자식을 낳거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잘 생각하거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편하게만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다. 때로는 엄격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란다. 최 씨의 조언이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윤석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석이야, 효란 무엇이냐? 최 씨가 물었습니다. 윤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효란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며 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란다. 진정한 효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부모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니
어미는 이제 여한이 없구나. 최 씨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윤석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손길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 가혹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장의 편안함이 아니라 먼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나는 10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어머니의 그 가혹함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힘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희생이 나를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효란 단순히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그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다. 윤석은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그것을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전하겠다고. 세월이 흘러 최 씨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날, 그녀는 윤석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석이야, 어미가 너를 가혹하게 대한 것을 용서하거라. 어머니,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윤석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어미는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윤석은 어머니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묘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여기 잠든 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이시다. 그녀는 가혹함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희생으로 헌신을 보여주었으며 침묵으로 진심을 감추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식을 위한 깊고 깊은 사랑이었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사람의 진심은 가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은 때로 가장 가혹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효란 부모의 표면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윤석과 최 씨의 이야기는 효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전하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때로는 모진 말 뒤에 사랑을 숨기곤 하셨나요? 어릴 땐 몰랐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야 이해하게 된 부모님의 마음, 뒤늦게 깨달았던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면 댓글에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적어보세요. 감사합니다.